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지난 방송 박근혜 특검법 위헌 무효 총정리에서 박근혜 특검법은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특검법의 이름이 대단히 길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었고, 그리고 그 자체로 헌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인, 그래서 효력이 없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은 좀 전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동안에도 몇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록 그러하긴 하지만 하면서 항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원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범죄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이번에는 면책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정된 이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평가에 대해서 아니다, 특검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지난 헌재 언제적이냐 하면은 좀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2007 헌마 1468 이 결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결론부터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서를 그 법조인들도 잘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그 헌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그 법과대학도 없어지고 이제 주로 그 공부를 많이 하던 그러한 법과대학, 과거에는 그 인류대 이렇게 불렀었죠. 그 법과대학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헌법교과서를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에 썼던 기본이 되는 그런 헌법교과서들을 보면은 헌법재판제도가 낯설어서 헌법교과서 곳곳에 헌재의 결정서를 그대로 요약해서 집어넣어 놓고 마치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그 확고한 확정된 해석인 듯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다 틀린 것입니다. 이 헌재 결정서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책 여러 권에서 누차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부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책들을 찾아서 읽으면 정리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호사들도 어려워하고 또 로스쿨 교수들도 당연히 어려워하고 하는 이 헌재 결정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몇 가지 사항만 유의를 하게 되면 국민 여러분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바르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일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헌재 결정서를 인용하면서 주장하는 그것을 논거로 삼는 것이 왜 어떻게 틀렸는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가운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헌재 결정서를 제대로 읽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결정서에 의문을 품고 있고 또 상당수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접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말로만 들어봤고 또 그 헌재 결정 당시에 그 동영상 클립을 보더라도 그 긴 시간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것을 읽어보고 그 내용에 어떠한 것들이 담겼는지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은 어느 점에 착안해서 그와 같은 결론을 냈는지 하는 것을 읽어보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이번에 한 몇 차례에 걸쳐서 다룰 이 강의가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한 번 요약해서 갔는데 그 자신이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해서 정리해가지고 그 헌재 결정서를 스스로 해석하고 정리하고 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박주민 의원 같은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강의를 천천히 집중해서 듣고 그것도 뭐 한 10여 차례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노트 정리도 해보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충분히 소화를 해내고 자기 손으로 정리를 하고 남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되고 나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상당수의 변호사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 헌재 결정서를 읽어내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의 구조와 내용과 그리고 요점을 짚어낼 수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알려두겠는데 이번 주제와 관련된 이 강의는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잘 지켜서 체계적으로 듣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리걸마인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물론 모든 그 학문이나 이런 것이 다 그렇듯이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원칙대로 한 계단 한 계단 그 체계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가장 지름길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몇 배 효율적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내용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 주제를 다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사고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는 항상 그 두뇌를 논리적으로 작동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나 두뇌를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높이고 싶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도 그것은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뉴스를 본 것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책 브레인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을 강조했던 그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두뇌의 논리적 능력이 우수한 인간이 현재를 포함한 가까운 미래를 이끄는 21세기의 파워, 즉 21세기의 권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주 먼 옛날은 말고 좀 가까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일정한 때로부터 그 근세라고 하는 때에 이르기까지 현세의 초입까지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금을 추구했습니다. 골드. 그래서 금을 만들려고 했고 금을 찾으려고 했고 물론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매혹시킨 것은 아무래도 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드디어 IT 붐이라고 하나요? 그런 컴퓨터하고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류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20세기는 컴퓨터와 관련된 능력, 또 IT 산업 이런 것이 각광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이제 초반부를 막 지났죠.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는데 21세기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미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21세기라고 하는 미래의 전반부다. 그래서 미래에 이것이 포함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오늘을 포함한 미래, 당연히 내일이 올 테니까 이 오늘을 포함한 미래에는 논리적 능력이 강화된 인간, 그러한 인간이 미래 권력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능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신종 권력자의 특징은 과거와 아주 크게 획을 그을 정도로 다른 차이는 신체적 능력의 강약과 상당히 관계가 더 멀어졌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강하다 하는 것은 여러모로 인간이 비록 정신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신체에 그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결국은
그가 재능을 발휘한다든지 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인간이 그 신체적으로 외계의 영향을 많이 받던 그러한 삶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컸죠. 그런데 이제 21세기 또 달리 표현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이라고 살고 있는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 언젠가는 미래 속의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이 시대는 그 신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인간의 지적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생산을 해내고 국제 간의 경쟁을 하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더 작아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화두, 그것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가 2016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의 조건은 혁신, 창의성, 유연성, 그리고 가치와 비전을 갖춘 그러한 인간이 이 시대의 인재이다. 이러한 그 명사의 나열은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단어만으로는 무엇이 크게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준과 척도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자본을 보유한 국가보다 혁신적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더 큰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고 더 경쟁력이 큰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은행에서 제주도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국제은행에서. 그 회의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과 노인이 일자리를 더 잘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연설문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내용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젊은이보다는 나이 든 노인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재의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이죠.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자료를 이미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성 인력의 능력을 개발해야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기획재정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청사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클라우스 슈밥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렇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여 노인이나 여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난히 더 특출하다고 평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또 달리 표현해서 돈의 세계, 이러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통째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무슨 판이 움직여서 혹은 다른 층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능력이 강화되어 있는 인간, 이 논리적인 능력이 아주 우수한 그 부류를 따지면 고도로 그 능력을 확장시킨 인공지능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 않죠. 바로 중요한 것은 거기 중심이 인간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우수한 논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논리력을 가진 인간이 있다면 이 인간이 인공지능의 그 본 모델이 되겠죠. 계속 인간은 발전하면서 이 모델로서 혹은 그 가장 그 근본이 되는 모습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앞장서서 발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꽤나 가혹한 세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노력해서 그 요구를 따라잡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와 같이 논리적 능력이 강화된 그러한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 우리 헌법상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명실공히 강력한 주권자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헌법이 우리의 로봇으로, 법 로봇으로 주권자에게 봉사하고 주권자에게 충실히 그 일을 하도록 정해놓은 그 공무원들, 그들 중에는 지위를 자기들이 따져서 공직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 그들 모두는 우리 주권자에게 봉사하는 일꾼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 주권자의 권력에 도전을 해오곤 합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고 헌법을 위반하고 특권을 누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권자가 이러한 논리적인 능력을 지닌 아주 강한 주권자로 되었을 때 이들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한 이런 공직자들, 이들을 통틀어서 법 로봇이라고 부를 때 이 법 로봇들을 우리 주권자가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을 정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서 읽는 법을 다루면서 어떤 국민들은 그것을 익힌 다음에 제18대 대통령 탄핵 그 결정서를 읽어봐야지 할 수도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제정된 특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 결정서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이 특검법을 만들게 된 그 동기가 된 사건이 어떻게 발단이 시작됐고, 그리고 어떻게 돼서 이러한 그 법률을 만들게까지 됐는지 하는 과정을 대강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서 그 예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 막을 연 것은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신문이 시작을 했습니다. 재벌들이 출연해서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보도를 한 건 한 건 살펴보죠. 10월 18일 경향신문,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비밀회사 비덱을 세웠다. 10월 19일 경향신문, 최순실이 대한민국 내에 비밀회사 더 블루케이를 세웠다. 같은 10월 19일 JTBC,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보는 일을 즐겼다는 고영태의 증언을 보도했다. 10월 24일 JTBC, 태블릿 PC 자료를 근거로 최순실이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아보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금까지 내용은 한글 위키에서 정리해 놓은 것을 참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수차례에 걸친 언론 보도, 그 가운데에는 당연히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진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그 한계를 벗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언론의 그 활동은 비판받아 마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 나쁜 일을 해도 그것은 언론의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언론은 정보 전달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언론만 탓할 것이 아니죠. 정보를 가져와서 판단을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그 정보를 접했을 때 국민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러한 행위를 할 뿐이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끝까지 사수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러한 팀은 이들을 이제 그룹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팀은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 증거가 더 보완돼서, 그리고 여러 그 사법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만일 사실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쉽게 믿지 않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대통령이라고도 부르지 않죠. 그러면서 박근혜는 순실이의 아바타다. 탄핵 심판도 필요 없고 당장 쫓아내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앞에 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만일 사실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결백하다 그러면 검찰이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법 절차를 거쳐서 무죄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사법부가 역시 편향적인 반민주적인 사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그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이 있겠죠. 아마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제대로 지금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제에 이어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고 그리고 오늘에 이어 내일이 올 것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혹시 내일이 오지 않을까봐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논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이 다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논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은 이때 이렇게 하겠죠.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라든지 대통령을 흔들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일 의혹이 있으면 냉정하게 사실을 밝혀보자 이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바로 이와 같이 논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었을 때 그 의혹이 법을 위반했다는 그러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국가기관인 검찰이 개입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제 2017년 2월 17일자 뉴스를 보면 2016년 10월 27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최순실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국민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킨 언론들 가운데에는 좀 더 그러한 그 의혹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활동을 하는 언론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가십처럼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어느 한편으로 석연치 않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의혹에 입김을 더 불어넣은 것은 소위 군중의 인기인 그러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옥의 말입니다. 완전히 통일대박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의미에서 영매적인 언어들이라고 전후 맥락이 없이 사드도 탁 뭐든지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무당이 공수하면서 탁탁 내뱉듯이 모든 성명서를 분석해보면 전후 맥락이 맞지 않아요. 이건 정치인의 행태가 아닌 하나의 무당춤을 춘 거예요. 최순실의 아바타죠. 박근혜의 절대 권력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한 호기입니다. 좋은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그야말로
우리의 죄악을 더불어 박근혜와 더불어 우리 모든 국민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는 부활이 가능하다. 이런 일이 터진 건 기회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러한 기회에 정말 부활해서 남북 문제도 건강하게 풀어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해 두십시오. 누군가 부활을 노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여태까지 그런 영매 수준에서 천박한 아줌마의 교감에서 전국이 전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체제가 놀아났다고 하는 이 절대 권력의 폐해를 다시 한번 절감하고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는 시기로서 대선 전국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한겨레 보도입니다. 그리고 국회도 검찰을 밀어내고 이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 법률안,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이 발의자가 총 209명입니다. 그 제목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지요. 이때가 11월 15일. 대한민국의 검찰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회가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한 것이죠. 특별검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요. 이 209명의 의원이 같이 발의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검찰을 믿지 못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정당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2명 중에 1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확률은 50%이죠. 그리고 실은 100%이죠. 그들이 엄정한 수사를 한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시작은 대단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의혹이었습니다. 그것은 법률안 자체에서 쭉 나열하고 있죠. 전부 의혹뿐이었습니다.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전부 의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지난 10월에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11월 15일에 이르러 국회에서는 범죄가 아니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특검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들은 계속 국민을 팔았죠.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촛불 국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만히 있는 국민은 아니고 촛불을 든 국민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우리 5천만 주권자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헌법을 짓밟아도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므로 국회 너희가 황제처럼 설치면서 독재를 해도 좋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때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대통령도 법 로봇이고 국회의원도 법 로봇입니다. 그런데 법 로봇인 자기네들이 일을 저지른 것이지 주권자인 우리 5천만 국민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 로봇이 대통령의 의혹 사건, 같은 법 로봇인 대통령의 의혹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핑계로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의 권력을 침탈하는 것을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일꾼인, 우리 주권자 밑에 있는 일꾼인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 간에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주권자의 권한을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설령 그것을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끼리 밝히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설치하겠거든 헌법과 법률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히 주권자의 그 권력에 도전을 해서 우리가 주권자 대신 무엇인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4년에 이미 제정해 놓은 특검법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설치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14년에 만들어 놓은 그 특검법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적인 부분은 비껴서 설치를 해야 하겠죠.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일이든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든 이번에는 또다시 제정한다기보다는 특별검사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이 있었으니까.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일이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의 심판을 수행하는 일이든 그 법 로봇인 모든 공직자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편드는 대통령에게 거꾸로 주인이 일꾼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주인이 대통령으로 인정해 놓은 사람을 부정하는, 정부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아닌 정상적인 논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 초헌법적인 사태 따위는 없다. 언제나 너희들 법 로봇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고 우리 5천만 주권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현재 이 위헌 법률이 만들어졌고 위헌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특검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밝혀야 하는데 어떤 국민들은 그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것까지 부정을 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은 곧 그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왜? 그는 위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의 변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선거법에 의해서 헌법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야 하겠죠. 다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실시했으면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처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대통령이 주권자 밑에 있고 우리 주권자가 헌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서 대통령 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궐선거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역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것이 헌법학자로서 나의 판단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현재로서 선거가 무효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이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가 헌법과 법률을 어길 때 그의 목에 채운 목줄을 잡아당기면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법 로봇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국민들 가운데에는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이 통째로 없어진 것처럼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조금 감정에 치우쳐서 정부를 상대로 마치 전쟁이라도 치를 듯이 그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정당에서 만일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정당은 정당법에 근거해서 유지되고 활동하는 조직체입니다. 만일 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당은 위헌 정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을 한 가지 밝혀둡니다. 그래서 굳이 누구를 어떻게 보느냐, 대통령을 곱게 보느냐, 미워하느냐 하는 이러한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감정을 내세우지 말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우리가 약속했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